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에 하고 또 영화계가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근원이 된 것은요, 이 다이빙벨 지난 2014년에 그 상영 논란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부산시는 이 다이빙벨 상영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는데, 이것이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한 사안이다라고 영화제 관계자들은 받아들였고, 당시 다이빙벨 상영을 감행했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이제 재위촉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부산시가 영화제 길들이기냐, 이렇게 영화인들은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대위는 참말로 비대위 별것도 다 있습니다. 올 10월에 제21회 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부산시 부시장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것이 보이콧 할 만한 사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영화제는 어떻게든 개최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김규옥 부산 경제부시장 겸 부산영화제 부조직위원장, 김범준 부산시 서울본부장 등이 참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영화제 때문에 순전히 열린 겁니다. 이 간담회가 이제 간담회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기자회견장 모양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부산국제영화제 파행의 원인이 부산시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고, 이 김 부시장은 2014년 다이빙벨 영화 논란이 있었어도 작년에는 영화제가 잘 치러졌다. 그래서 올해 갈등은 지난해 이루어졌던 영화제에 대한 감사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고발로 갈등이 표면화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화인들은 또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저격 영화제를 부산시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니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참여 단체 중 한 단체의 대표는 언론에다 대고 부산시가 진정성 있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파행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영화제의 최대 화제인데 부산시가 영화제 보이콧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김 부시장이 부산시와 영화제를 발행인과 편집국 관계로 빗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요약하자면요, 부산시는 이 선출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을 갖다가 뽑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영화계는 영화인 다수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조직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가겠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건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섣불리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영화제를 성공시키려면 재정도 잘 관리해야 되고 관과 시민을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공공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에서 60억 예산과 10억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의 절반 수준이 이렇게 공공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제 주인공은 영화인들이겠지만은 영화제가 한마디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절반쯤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화제에서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선동 위주로 만들어진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굳이 상영을 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시민의 절반은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율성 운운하면서요, 지금 시비가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겁니다. 영화제요, 마음대로 자율성, 독립성을 갖고 하시고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은 거부를 하세요.
무슨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창하게 해외 배우들 부르고 뭐 레드카펫 깔고 예? 국민 세금으로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뭐 호텔에서 리셉션하고 그래야 됩니까? 소박하게요. 텐트 쳐놓고 영화인들끼리 마음대로 뭐 다이빙 배를 하든 오만 걸 다 갖다 놓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럼 시민들이 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참여할 거고 아니면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부산국제영화제가 뭐 하늘 아래 손댈 수 없는 성역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 닫을 수도 있지요. 세계 영화제 중에서 문 닫은 게 한두 개입니까? 예산이 안 돼서요. 그래서요. 저는 영화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평균 의식 지수는요. 중간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려면 돈이고 예산이고 다 포기하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머니 털어서 그걸 지지하는 예? 영화 관객들의 지원을 받아서 끼리끼리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뭘요? 이 세상에 그런 겁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배가 부르면 돈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통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화의 자율성상으로 본다면요. 영화인들끼리 민간 펀드를 만들어서 하든지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든지 주머니 털어서 하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요. 부산시는 예산 지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조직위원장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손 떼세요. 영화제 한다고 부산시가 뭐 크게 득한 거 있습니까? 가장 성공했다 해서 이것이 뭐 얼마나 부산시에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있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해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까? 그냥 가을에 지자체 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오버하지 말고요. 적당히들 하고요. 그냥 돈 끊고 마음대로 영화인들끼리 자신들 축제로 하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 보험금은 퇴직금이다. 특전사의 군테크 이래갖고 기사가 났습니다. 특전사 출신 보험 대리점 대표가 총책이고 그 밑에 특전사 출신 보험 설계사가 30명 있고 그래서 현재 특전사 요원들을 상대로 800명이나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이 이 장애 브로커를 한 특전사 출신 20명을 갖다가 데리고 이 장애를 진단해주는 병원을 알선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전사의 인맥이 보험 사기를 하는데 총책, 보험 설계사, 장애 브로커, 또 보험 가입자 등으로 완전히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특전사 요원한테요. 너도 군테크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보험금으로 퇴직금 만들면 나처럼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특전사 박모 23살짜리 중사한테 전역한 선배가 찾아왔는데 보험 설계사로 변신한 선배는 BMW 7 시리즈를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특전사는 뭐 낙하산 훈련, 산악 훈련, 유격 훈련 등으로 온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죠. 자, 이 사람한테 9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할 걸 권유했고요. 1년 후에 박 중사는 선배가 일러준 대로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의 한 디스크 전문 병원에서 발목 내시경 수술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역 후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박 중사는 보험사로부터 5,3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800만 원은 수수료로 브로커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후 박 중사도 선배 뒤를 따라서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참 영화 하나 보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후배 특전사 대원을 찾아다니면서 5, 60건씩 보험 계약을 따냈다는 거예요.
그 지금 특전사 부사관들의 이 보험 집단 사기를 경찰청 진흥범죄 수사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박씨 등 보험 설계사와 브로커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금 이 사기 총책 A씨를 쫓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 대리점 대표로 수하의 박중사 등 30명의 특전사 출신 설계사를 거느리고 불법 브로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씨 역시 특전사 부사관 출신으로 2012년 전역 후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업계에 입문했다는 겁니다. 자, 군인들 박봉에 몸도 많이 다치고 미래도 불투명한데요. 이걸 이용해서 아예 그냥 보험 사기로 나섰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대체로 특전사 출신 보험 설계사들은 후배 부사관한테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불법 브로커와 연락하도록 하는데, 불법 브로커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서 가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도왔고, 보험 설계사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몇 년 몇 월 며칠 훈련받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무상병 인정서가 필요했지만은 부사관 신분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다쳤다, 유격 훈련하다 다쳤다, 산악 훈련하다 다쳤다, 이런 거죠. 경찰은 용의자 그룹을 당최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전현직 특수부대원 852명에서 3개 이상 보험에 가입한 500명으로 좁혀 서둘러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도 많다 보니까 경찰이 그래도 한두 개 가입한 사람은 빼줬습니다. 여기에 보험 설계사와 브로커, 의사 등 72명을 더하면 수사 대상만 600명이라는 거예요. 특히 특전사 제대 이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입문한 사람을 위주로 입건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장 받거나 뭐 장애인 됐다거나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요원 이렇게 된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 수사하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특전사 전문 브로커들은 보험 사기에 대해 10수년간 넘어온 특전사의 고유한 전통이라 그러고, 브로커 B씨는 특전사는 선후배 관계가 독특해서 한 명만 뚫으면 선임, 후임, 동기 다 소개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천만 원대 보험원금을 받는 군테크라고 부르고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통상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까지 하는데 거절되면 브로커와 보험 설계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알아서 처리해준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험금 먹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보험회사가 인정해줄 정도니까 상해가 맞다 해서 정부를 상대로 또 이 국가유공자나 상위군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국가유공자가 되면 통상 상위군경 6, 7급으로 지정돼 보상금으로 월 40만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참말로 연금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브로커 C씨는 특전사 부사관 평균 월급이 140만원 정도인데 평균 5, 60, 많게는 120만원까지 보험료로 지출한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아예 그냥 보험료를 엄청 내는 겁니다. 왜냐? 이 보험을 갖다 몇 개씩 드니까요. 보통 10개, 많게는 21개까지 보험에 가입한다. 불법 브로커는 특전사 대원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줄 의사를 소개하는데, 의사는 진단서나 떼줄 때마다 3에서 50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참, 의사들이 요즘 이 돈 받고 이래 가짜 진단서까지 발급해주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브로커는 특전사 부사관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의 10에서 30%를 스스로로 챙기는데요. 업계에 진단서를 잘 써주기로 소문난 교수에게 접대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단서를 잘 떼는 것이 자기 일의 핵심이죠. 저 보험사에서 대학병원 진단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집중 공략한다. 이번에 23곳의 병원 중 6곳의 대학병원 의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부사관 대다수가 20대 초중반이고 4년 6개월간 단기 복무하고 제대하는데, 제대 후에 취업이 막막하고 또 특전사 부대가 수도권에 인집해 있어서 보험 사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도요, 특전사 요원에 대한 보수를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대 이후에 여러가지로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노력해주고 또 장기 복무도 가능케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전사라 하면 전쟁이 나면 한국군의 핵심이 될 부대인데 이런 부대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하도록 만든 것은 이 특전사 요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군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